자, 12장을 계속하죠. 지금 이 세 정책, 정부금의 조세 삭감,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영향, 효과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공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정책이 따라 놀진 않는다. 따라 놀진 않는데, 자, 이제 그 잘 조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상호작용인데, 자, 실제 금융정책 위반자들은 재정정책의 변화에 반응해서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혹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사실은 보는 입장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를 뭘 볼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모두 다 고용과 성장이 결국은 정책의 지향점이기 맞습니다. 그 시경제 정책에. 그렇지만 중앙은행은 보다 직접적으로 먼저 책임이 부여된 것이 통화가치 안정입니다.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막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게 더 우선적인 정책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우선이 두 개가 충돌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전에 한번 그런 거 보여줬나? 한 케이스가 있죠. 1979년에 미국의 폴 보크라는 페드 의장이 엄청난 그 실업과 그 다음에 이 경기 후퇴, 마이너스 경제적 성장률이 발생시키는 통화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발생하고 뭔가 하면 경제가 퇴보를 하더라도 통화가치 안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밀어붙인 거죠. 그 폴 워커 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걸 뭐 두고두고 잘했다고 그러죠. 대부분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고인플레이션 상태가 계속되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성장과 고용에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왕창 비용을 지불하면서 뭔가 하면 그 고인플레이션 상태를 이제 정상화시켰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도 이제 그 케이스 보겠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미국 그 앨런 재무부 장관의 이야기가 지금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는데 1970년대 같은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970년대 말에 그래 왜 고인플레이션이 생겼느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1차, 2차 석유파동 때문에 그랬죠. 1차, 2차 석유파동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닐까. 그것도 있지만 그 석유파동 때문에 통화 공급을 엄청나게 늘렸던 겁니다. 통화 공급을 엄청나게 늘렸기 때문에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1년 정도에 늘리는 통화량이라는 것이 그때 늘린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야기가 됐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잡기 위해 가지고 또한 엄청난 비용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앨런은 이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죠. 근데 그거야 뭐 립서비스고, 실제 이제 돈은 그만큼 늘어난 것이고, 이 돈이 어디 갈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선제적으로 장기채 이자율이 오른 셈입니다. 자, 이제 정책 공제 이야기인데, 시작은 보통 재정정책이 시작을 합니다. 재정정책이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통화당국이 공제를 하느냐, 마느냐라는 문제인데, 어, 이러한 상호작용에 따라 가지고 애초의 정책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잘 공조를 한다 그러면 애초에 정부 재정 정책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지향했던 동일한 방향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어떻게 또 다르게 정책하면 재정 정책의 돈 쓰고 정책을 했는데 그 효과를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조를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조를 안 하면 그건 사실은 정책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돈 써가지고 정책 효과도 까먹는다 그러면 그건 안 넣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뭐 공정은 항상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케이스입니다. 정부 지출이 늘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했다. 재정 정책을 했는데 정부 구매를 늘렸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어떻게, 통화당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서는 의회가 지위를 증가시켰다. 이게 왜 의회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는 국회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재정에 대해 가지고는 최종 권한은 그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권의 국회가 있는 거죠. 예산 결정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꾸려고 그러면 소위 추경을 해가지고 그걸 승인을 해야지 더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 대통령이 아니면 행정부가 돈을 재정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재정정책의 권한은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를 통해서 이게 취해지는 거죠. 자, 어쨌든 G가 늘었다. 그럼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M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 이야기는 통화정책을 현재 상태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현 상태에서 불변, 가만히 있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보면 R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R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자율이 변하지 않도록 한다. 정부 지출이 변화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한다 그랬죠. 이자율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이자율이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든다. 이게 또 하나의 스탠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탠스는 Y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소득이 변하지 않게 계속 정책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선택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중앙은행은 1을 많이 선택합니다. 1을. M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뭐, M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라는 거죠. 이게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스탠스입니다.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보통 1입니다. 그런데 이제 1이 아니라 2, 3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생기느냐. 자, 각 경우마다 G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M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가지고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균형이 Y가 Y1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정도로 그칩니다. 그런 정도로 그치고, 그 다음에 또한 이자율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자율이 오르게 돼가지고 실제 성수 효과를 따져본다 그러면 이만큼 Y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자율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Y가 Y2까지만 늘어나는 거기에 그치게 되죠. 그래서 M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즉 중앙은행이 뭐 엇박자는 안 놓더라도 그냥 뭐 가만히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재정정책의 효과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적극적인 정책 공조의 경우입니다. R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재정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밀어내기 효과 때문에 그 상당한 효과가 다 까먹었다, 없어졌다. 비싼 돈 들였는데 돈의 효과가 다 없어졌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R을 일정하게 유지하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건 보통 재정정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뭔가 경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부양이 필요할 때 그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판에 뭔가 이자율이 오른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투자를 줄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통화당국도 그 행정부하고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자율이 오르는 것은 최소한 막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 R을 원래 수준으로 유지한다. 앞에와 같이 R이 안 오르고 원래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놔두면 R2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R2로 안 가려고 그러면, 안 가게 만들려고 그러면 통화당국은 LM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이까지 오른쪽으로 쭉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이자율은 안 오르죠. 어디까지 가느냐. 원래 R1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까지 이동시키는 겁니다. LM2로 이동시키는 거죠. LMC2로 그림을 이동시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통화가액을 늘려가지고 이자율이 안 오르게 만든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이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중앙은행이 재정정책을 하기 위해 가지고 2조 달러를 더 1.9조 달러를 더 돈을 채권을 조달하겠다. 그러면 1.9조 달러만큼 채권을 발행하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돈만큼은 시장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죠. 그래서 재정정책을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 이자율을 올리는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냥 교과서적으로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그러면 요 정책이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다. 라는데 이제 법적으로 그거는 왜 금지가 되어 있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소위 하이퍼 인플레이션 화폐를 통한 재정화 뭐 그런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이 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중앙은행을 또한 뭔가 하면 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이유조차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통화 정책의 필요에 따라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국채를 매입은 합니다. 매입은 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직접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쉽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밀어내기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을 그대로 다 없애주는 겁니다. 없애준다 그러면 밀어내기 효과가 안 발생한다는 것은 이자율이 안 오르는 거죠. R1이 그대로 됐다. 그러면 당초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우리가 계산됐던 성수 효과만큼의 소득 증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책. 세 번째는 이제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책이다. 뭐 이거는 사실은 대표적인 엇박자인데, 뭔가 이제 이 재정정책을 하는 이유는 Y가 불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Y가 우리가 원하는 Y보다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책을 하는 겁니다. 실업률이 높든지 경제 성장률이 낮든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중앙은행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Y가 적정한 Y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엇박자가 나는데 의회가 지위를 증가시키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이동해가지고 균형이 이렇게 돼가 Y가 Y1이 되죠. 그런데 이제 Y가 원래 Y1 수준에 머물게 Y2로 되는데 Y1 수준에 원래 Y1 수준으로 머물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통화 공급을 줄이는 겁니다. N급을 왼쪽으로 줄이면 Y1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죠. 즉 Y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 당국은 M을 감소시켜 가지고 LN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표적인 엇박자 정책, 그러니까 Y를 감소시키는, 그래서 전혀 재정 정책이 효과가 없도록 만들어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일이고 이런 일이 생기진 않죠. 생기진 않는데 그냥 이제 극단적인 거로 비교를 해주니까 학습적인 효과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은 원하는 대로 M을 줄이면 소득은 변화가 없고 이자율은 더 오르죠. 그러니까 Y2로 오른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이 이자를 올려가지고 투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Y1으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는 있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통화당국의 대응에 따라 가지고 재정정책의 효과가 아니면 총정책의 효과가 이렇게 완전히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을 보인다. 완전히 효과를 다 까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정책 공조입니다. 정책 공조가 이제 둘이가 같이 정책을 하는 거죠. 같이 정책을 해가지고 경기가 나쁠 때는 재정 지출을 늘리고 그 다음에 통화 당국에서는 돈을 더 풀고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도 볼 기회가 없겠지만 그거는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세계 정책도 공조입니다. 세계 정책. 그 개방 경제, 지금은 개방 경제죠. 지금 이제 이 모형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 폐쇄 경제 모형입니다. 폐쇄 경제 모형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저렇게 큰데 개방 경제로 가면 13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개방 경제에서는 재정정책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있는 효과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같이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 정책 공조가 더 필요한 거죠. 어떤 한 나라가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자기 나라에 효과가 없습니다. 다 그러면 돈 더 생기면 그게 소위 수입제를 더 사는데 쓰여지는 식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쓰자. 그러니까 선진국들끼리는 대부분 다 정책 공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장관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특히 이제 뭐 지난 뭐 금융위기 때 스브프라임 모거리지 금융위기, 유럽 금융위기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재정정책 공조를 하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 공조를 했는 겁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지. 뭐 지금 현재 뭐 다 개방되어 있는 그 세계에서 물건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계에서 어떤 한 나라가 그 정책 효과를 이렇게 누리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한 나라 내에서 당국 간의 공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공조도 같이 필요한 셈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정책을 떠나가지고, ISLM 모형을 더 이제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분석의 시작점이 되는 충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죠. 충격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모형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이죠. 모형에서의 기본,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식에서 상수가 변했던, 변수가 변했던, 뭐, 변수는 아니고, 상수라든지 뭐 어떤 것이 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커브가 이동하게 된 원인이죠. 자, 충격을 크게 나눠보면 이건 IS-LM 모형이기 때문에 IS 부분에서 날 수 있는 충격이 있고 LM 부분에서 날 수 있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IS 부분에서의 충격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수요의 외생적 변화다 라고 우리가 포멀하게 디파인합니다. 그러니까 IS라는 부분이 재화와 용역 부분이죠. 상품 및 서비스 부분이죠. 상품 및 서비스 또는 재화와 용역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게 이제 총수요죠. 총수요고 이게 이제 지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총수요 부분입니다. 각 소비 부분의 수요, 투자 부분의 수요, 기업의 수요, 정부의 수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에서의 외생적 변화입니다. 내생적이 아니라 내생적 변화는 Y나 R의 변화입니다. Y나 R의 변화는 내생적 변화고 Y하고 R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들의 변화를 우리가 외생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하죠. 자, 대표적으로 이 IS의 충격, 가장 대표적인 충격은 주식시장의 급등 및 급락입니다. 소위 재산 변화입니다. 자산 변화입니다. 자산 가격 변화가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물론 이제 우리의 소비 함수에 이 소득만 있지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재산 넣은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넓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처분 소득에 따라 소비가 결정되지만 지금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가지고 소득에 따른 소비만 맞지 사실은 소비를 결정하는 또 중요한 변수가 재산입니다. 재산 많은 사람은 소득이 필요 없죠. 소득이 빵이라 그래도 돈 펑펑펑 잘 쓰고 사는 거죠. 부자라는 것이 재산이 많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잘 쓰고 그 다음에 재산이 늘어나면 또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주가가 늘어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식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재산이 많아지니까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웰스테이트 합니다. 뭐 반대로 주가가 폭락하면 또 그 반대입니다. 주가가 폭락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쓰던 것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가 변화가 사실은 물론 이제 이 재산의 구성 요소를 보면 동산, 부동산 그러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이죠.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뭐 펀드라든지 은행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인데 그 중에서 제일 개인은 채권을 안 하기 때문에 제일 변동이 심한 게 이제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분이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집이나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여러 땅이라든지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 따라서도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변화가 재산을 더 크게 영향을 줍니다만은 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유일한 부동산이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해가지고 당장 팔아가 쓰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분이 좋아가지고 조금 더 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소비가 직접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덜 직접적으로 조금 변합니다. 조금 변하고 물론 이제 내 집 이외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많이 움직여지겠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재산 변화를 야기시키는 변화는 이 주식 가격 변화입니다. 주가 급등 급락이죠. 그러면 그게 사람들의 재산의 변화를 줘가지고 소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제일 흔한 충격입니다. 가장 흔한 충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 또는 소비자의 신뢰나 기대의 변화죠. 예상의 변화, 실제적인 재산 변화가 아니라 그냥 예상의 변화인 겁니다. 제일 심한 게 이제 기업 투자죠. 투자. 기업들은 예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상에 따라 가지고 미래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투자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미 뭔가 뭐 와가지고 그때 투자하려고 하면 늦어요. 투자해가지고 뭐 공장 만들어가지고 기계 사가지고 물건 만들어 팔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왔다 그러면 그때 시작했다 그러면 이미 물건 나올 때 되면 이미 그 붐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촉각을 내세우고 뭔가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상이 뭔가 하면 곧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자, 지금 열심히 주판을 굴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죠. 나빠졌기 때문에 이게 언제 회복될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언제 회복될 것이냐. 뭐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보고 있죠. 그게 이제 회복되면 그때 확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뭐 참고 있던 소비 욕구도 있고 아니면 뭔가 하면 그때 그 참고 있던 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고 있던 투자 그걸 이제 한꺼번에 늘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떤 부분이 소비적 투자든 어떤 부분이 갑자기 늘게 되면 그 전체가 다 Y를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가지고 투자가 늘어서 소비가 늘 수도 있지만 투자가 늘어도 그 다음에 소득이 느니까 소득이 늘면 다시 또 소비가 늘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채널이 다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 다들 굉장히 특히 기업들은 미래에 언제 경기가 회복될 것이냐 거기 맞춰가지고 적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미래에 대한 기대의 변화, 신뢰 아니면 소비자의 신뢰 변화. 뭐 소비자 신뢰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 이제 큰 흐름으로는 옛날보다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됐다. 이게 이제 큰 이제 굿뉴스가 아니라 배뉴스죠. 경제에서도 배뉴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게 됐으니까 저축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오래 살아서 좋긴 좋지만 오래 사는 것이 배뉴스라는 것이 그만큼 살기 위해 가지고 돈이 더 필요하구나. 그러면 지금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소비 차원에서는 이제 수명 연장이라는 것이 미래 저축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높이면서 뭔가 소비를 줄이게, 소비가 줄게 만드는 큰 요인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힘들 때도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이제 허리를 쪼아매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 신뢰에 변합니다. 자, 이런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건 IS 부분에서 이야기고, 그 다음에 LM 부분에서의 또 충격. LM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화폐의 공급과 수요죠. 근데 공급이라는 것은 통화정책이기 때문에 뭐 충격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빼버리고, 주로 이제 LM의 충격은 화폐 수요에서의 변화입니다. 수요에서의 변화인데, 뭐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든 이거죠. 신용카드 사기의 급증으로 통화 수요가 증가했다. 아니면 이 탈세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사람들이 현금을 더 많이 수요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이제 큰 흐름은 이 소위 비통화 거래가 발생했다. 많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비대면 거래 또는 뭐 이런 현금 자동 인출기 ATM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서 통화 수요가 감소했다 하는 거죠. 통화 수요. 결국은 이제 화폐금융론 같은 걸 배워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화폐 없는 사회로 갈 것이냐 거의 결국은 그래 갈 겁니다. 화폐 없는 사회.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이 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오해고 이벤츄얼리 결국은 찍는 돈은 없어질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지폐 동전 한 푼 없이 뭔가 다니는 사람 많죠.
그냥 신용카드만 달랑 하나 들고, 뭐, 이게 체크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 그것만 달랑 들고, 아니, 그것도 필요 없죠. 그것도 뭔가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다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현재도 여러분 중에서 소위 현금 없는 사회를 살고 있는 학생들이 꽤 될 겁니다. 결국은 그래 갈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 나중에는 결국은 이 돈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이 숫자를 합니다, 숫자. 물론 그 숫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 가치는 중앙은행이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실제적인 화폐 인쇄는 없어지고 숫자로만 돌 가능성도 꽤 큽니다. 근데 물론 이제 조만간 짧은 미래에,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결국은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죠. ATM이나 인터넷 사용 증가로 실제적인 통화 수요는 확 줄었습니다. 물론 M2나 M3는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현금 수요는 확 줄은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충격 변화, 그러니까 화폐 수요의 변화, 아니면 화폐 수요의 증가, 아니면 뭐 IS 부분에서의 충격,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IS 모형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봅시다. 여기 한 두 가지 예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주택 시장이 붕괴돼서 소비자의 부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2007년, 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럼 그 사태가 발생했다. 주가 거품이 이제 붕괴되면서 주택시장이 붕괴됐다는 것은 주가가 아니죠. 주택 가격에 거품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거품이 이제 꺼졌다. 꺼짐으로써 이제 발생한 사태죠.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주가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가격에도 거품이 있지 않느냐. 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화폐 수요가 늘었다. 뭐, 신용카드 사기든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자, 두 개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 IS 커브에서 발생했는 충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주택가격 급락. 주택가격 급락은 사람들의 재산을 줄인 거죠. 재산을 줄인 것이고, 재산을 줄이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비가 줄게 되죠. 소비가 줄었다는 것은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즉, I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 옛날 여기에 비해 가지고 요정이 균형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자율도 떨어지고 소득도 감소하는, 즉 소비자 부가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 소득이 하락하고 소비가 감소하고 이자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했다. 이자율 하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소득이 줄어들었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것이 투자 늘은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그러니까 소득 줄어드는 만큼 소비 줄은 만큼 소득이 줄어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화 없었다 그러면 이 Y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승수역하고 정확하게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이만큼까지 가는데, 여기에 뭔가 하면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떨어지진 않고 한 요 정도까지만 떨어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져 준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감소를 좀 상쇄해가지고 결국은 요 Y2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Y가 감소한 것이 뭐 왜 더 큰 문제냐라고 하면, Y가 하락했다 그러면 그거는 실업이 증가한 것이다. 우리가 옥분의 법칙에 따라서 그만큼 실업이 또 늘어났다. 고용 사정이 나빠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IS 부문에서의 IS 곡선에서의 충격은 이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LN 커브에서의 충격. 그러니까 화폐 수요가 늘어났다. 화폐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LN 커브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죠. 화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자율을 올리는 그런 충격입니다. 그래서 LN 커브를 왼쪽으로 이동시키죠.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그냥 이걸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동시키면 결국 균형은 옛날에 비해서 Y가 줄어들고 이자율은 오르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죠. R이 상승하고 Y가 감소하는, 즉 LN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했다. LN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했으면 소득 감소로
소비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Y가 줄어드니까 소비가 하락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는 감소합니다. 투자는 감소하는데 이것도 이제 구성의 변화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변화했느냐? 소비와 투자 둘 다 변했죠. 소비는 줄어들고 투자는 또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고 자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고 둘다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고 둘 다 변했죠. 어쨌든 이건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Y가 줄어들었다. Y가 하락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Y가 줄어들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Y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실업이 늘어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폐 시장에서 화폐 수요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이런 ISLM 모형에서의 균형, 단기 균형에서 이런 이제 변화를 야기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또 두 가지 예를 봤습니다. 두 가지 예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사례 연구를 보겠습니다. 사례 연구를 보는데, 2001년에 발생한 미국의 경기 침체. 2001년도에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불황이 왔었죠. 불황이 왔었는데 어느 정도냐 그러면 21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고 실업률이 3.9%에서 5.8%까지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는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8%. GDP가 0.8% 하락했다. 그렇죠? 경기 침체,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마이너스 안 가더라도 경기 침체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한 2% 정도, 1.5% 정도가 이제 정상이고 그거보다 떨어지면 침체라고 합니다. 한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마이너스까지 갔다는 말은 굉장히 큰 침체죠. 큰 침체죠. 자, 왜 이런 침체가 발생했느냐? 지금 여전히 이때의 침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의 침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첫 번째 침체의 원인이 주식시장의 침체,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시작됐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CE의 변화, IS 부분에서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충격이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변동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중에서 주가 폭락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됐냐? 딱 보면 주가가 이렇게 쭉 승승장구를 합니다. 승승장구를 하는데 하다가 2005년부터 2000년까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게 봐. 500에서 1500까지. S&P 지수가 500에서 1500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더블 이상, 3배가 올랐죠. 오른 것만 2배입니다. 값이 3배가 됐습니다. 500원짜리가 1500원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실적이 좋아서 그랬냐? 아니었단 거죠. 실적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최소한 떨어지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폭락이 왔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거품이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거품은 사후적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적으로 거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은데 그게 이제 확정은 결국은 사후적으로 판단되죠. 거품이었다라고 판정이 되면서 뭔가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죠. 뚝 떨어지니까 이제 주식을 투자했던 사람들의 여러 사람이 이제 소위 파산을 하면서 이게 이제 경기 침체를 야기시킨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들지만 제일 큰 건 이겁니다. 소위 이때를 우리가 이름 짓기를 IT 버블 붕괴라고 이야기합니다. IT 버블 붕괴. 그러니까 구글이 한참 이 소위 주식시장에서 명성을 날리던 때죠. 그러니까 IT 산업이 앱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IT 산업이 한참 붐업할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죠. 그러니까 아마존, 뭐 구글 등등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IT 산업들이 이때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뭐 그런 것들이 다 나올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막 나오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마구 달라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피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피할 수 없는 비극이 새로운 산업이 이렇게 신생 산업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큰 신생 산업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어느 정도 산업이 정착이 되고 나면 아 이렇게 하면 성공이고 이렇게 하면 실패구나. 저건 될 거고 저건 안 될 거구나 알 수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하면 뭐 사람들이 다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옥석이 가려졌죠.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올랐던 게 푹푹 꺼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 희망을 보고 이렇게 거품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제 옥석이 가려지면서 이렇게 거품이 꺼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또 이제 그런 상태라고 그런 거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미국의 뭐 테슬라, 물론 테슬라는 이제 뭐 정착된 이제는 이제 흑자도 내고 안착된 회사입니다. 회사이기 때문에 저 회사가 이제 뭐 망할 것이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실적에 비해 가지고 주가가 터무니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에 비해서. 뭐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뭐 한 10배 이상은 뻥튀기 됐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뭐 테슬라는 그래도 실적은 있고 흑자는 내지만 테슬라 이외에 뭔가 하면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뭘 하겠다라는 이런 가지고만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고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는 거죠. 뭐 그런 회사들까지도 엄청나게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을 실제로 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소위 이제 흑자까지 내면 이제 살아남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이제 상당 부분은 그걸 못할 것이다. 지금 보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많은 거품이 끼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주 이거 비교합니다. 그때의 버블하고 지금 주가하고 비교를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그때 거품 아니다. 라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변론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게 하나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또 하나 불쏘시개 했는 것들이 9/11. 9/11으로 뭔가 하면 정치적으로 뭐 이게 테러를 당하고 흉흉한 분위기가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하죠. 불안하면 소비도 줄이고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합니다. 뭐 이런 불안한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경제가 아무 문제 없더라도 사람들이 불안하면 그때부터 경제는 나빠집니다. 위축되면서. 이게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한 터진 것이 뭔가 엔론 부정 등 기업 회계 부정이 엄청나게 터진 겁니다. 이 엔론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이제 거품 회사죠. 소위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등등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 있는 엄청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 사람들을 속였던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 뭔가 하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해가지고 절대 이 수익성이 안 나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빼고 나면 수익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을 낸다라는 것을 회계 부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숫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뻥튀기를 해가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는 조달한 돈 가지고는 자기들이 다 나누고 쓰는 이제 그게 터져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한 회사, 엄청나게 큰 회사, 사람들이 믿던 소위 IT 버블기에 믿던 그런 회사, 그 다음에 그 회사 하나가 아니라 또 나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가 또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엄청난 뭐 이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 2001년 주가 붕괴, IT 버블 붕괴에 대한 예입니다. 이 분석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더 하겠습니다.